여러분, 혹시 저녁 9시만 되면 온 가족이 텔레비전 앞에 모이던 시절 기억하십니까? 아버지가 소파에 앉으시고 어머니는 부엌에서 밥상 차리다가도 뉴스 소리 들리면 거실로 나오시던 그 풍경 말입니다. 다들 그런 기억 하나씩 있으시죠? 저도 그랬습니다. 저는 66살입니다. 제 또래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대학교 입시 결과가 발표되던 날 온 가족이 텔레비전 앞에서 긴장한 채 기다리던 그 시절. 국가대표 축구 경기 날이면 온 동네가 텔레비전 앞에 모이던 그 시절. 방송국은 단순한 미디어 기업이 아니었습니다. 그 시대를 함께한 공동의 기억이었습니다. 드라마가 끝나면 다음날 직장에서 그 이야기로 점심 내내 떠들었습니다. 누가 누구랑 헤어지고 악역이 결국 어떻게 됐는지 그 이야기가 없으면 점심 대화가 안 될 정도였거든요. 주말 버라이어티 프로그램 광고 CM송은 골목마다 울려 퍼졌고 방송에 나온 맛집은 다음날 줄을 섰습니다. 방송국이라는 곳은 그야말로 대한민국 문화의 중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저녁 9시 텔레비전은 켜져 있어도 가족들은 제각각 스마트폰을 보고 있습니다. 시산파 드라마 시청률이 3%, 4%라고 합니다. 더 충격적인 건 어떤 프로그램은 시청률 0. 몇 %를 기록한다는 겁니다. 시청률 측정이 시작된 이래로 이런 숫자는 없었습니다. 더 이상한 건 뭔지 아십니까? KBS, MBC, SBS는 여전히 매일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수천 명의 직원이 출근하고 뉴스는 여전히 나오고 드라마도 계속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안 봅니다. 왜 이럴까요? 경영진이 무능해서일까요? 방송이 재미없어서일까요? 단순히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구조가 무너진 겁니다. 저도 젊었을 때는 퇴근하면 뉴스부터 틀었습니다. 주말 오락 프로그램 보면서 온 가족이 같이 웃었습니다. 그게 그 시대 우리의 일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텔레비전 리모컨이 낯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제 주변에도 케이블 TV를 끄는 사람이 하나 둘 생기더니 지금은 지상파조차 안 본다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이게 저만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걸 숫자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방송국이 어려워진다는 이야기 이미 들어보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근데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냐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저도 처음엔 그랬습니다. 방송국 일은 방송국 사람들 문제지 내 노후 자산하고 무슨 관계가 있겠냐고요. 그런데 제가 상담실에서 만나는 분들을 보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방송국 주식을 가진 분, 미디어 펀드에 투자한 분, 광고 관련 업종에서 일하는 분, 방송국 협력업체와 거래하는 분. 이분들 모두 이 변화의 직격탄을 맞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미디어 관련 기업과 광고금융업계에서 35년 가까이 일하다가 지난해 정년퇴직을 했고 지금은 작은 경제연구소를 운영하면서 소상공인들의 자산관리와 미디어 산업 변화 관련 상담을 해드리고 있는 이 소장입니다. 1997년 IMF 당시 저는 광고 예산이 하룻밤새 반토막 나는 현장에 있었습니다. 거래처가 줄줄이 무너지는 걸 옆에서 지켜봤습니다. 요즘 제 상담실에 오시는 방송광고 업계 분들을 보면 그때와 똑같은 표정을 하고 계십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는 알겠는데 왜 이렇게 되는지,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겠다는 표정 말입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자산과 직업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된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십시오. 그리고 지금 방송이나 광고 관련 일을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방송사 관련 자산을 갖고 계십니까?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직접 조언해드리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방송국 몰락의 4가지 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것부터 이해하셔야 합니다. 방송국은 방송을 팔아서 돈을 버는 게 아닙니다. 시청률을 팔아서 돈을 버는 겁니다. 광고주가 방송국에 돈을 주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시간에 텔레비전 앞에 앉아있기 때문입니다. 시청률이 광고 단가를 결정하고 광고 단가가 제작비를 결정하고 제작비가 콘텐츠 수준을 결정합니다. 시청률이 곧 방송국의 혈압인 셈입니다. 이 혈압이 지금 바닥을 치고 있습니다. 제가 업계에 처음 들어섰던 1980년대 말 지상파 드라마 시청률은 40, 50%가 기본이었습니다. 1992년에 방영된 드라마 한 편은 시청률이 60%를 넘겼습니다. 지금으로 치면 전국 가구의 10집 중 6집이 같은 시간에 같은 드라마를 보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당시 제가 근무하던 곳에서는 이 드라마 광고 자리 하나를 따내기 위해 광고주들이 줄을 섰습니다. 광고 단가를 2배로 올려도 기다리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방송국은 그야말로 황금알을 낳는 거위였습니다. 당시 방송국 직원이라고 하면 주변에서 대단하다고 했습니다. 안정적이고 수익성 높은 최고의 직장이었거든요.
능력 있는 사람들이 방송국에 줄을 섰고 그 인재들이 좋은 콘텐츠를 만들었습니다. 그 콘텐츠가 또 높은 시청률을 만들었습니다. 선순환이었습니다. 방송국 입사를 원하는 사람도 줄을 섰고 방송국에 광고를 넣고 싶어하는 기업도 줄을 섰습니다. 그게 그 시절 대한민국 방송업계의 위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2023년 지상파 핵심 시간대 시청률이 한 자릿수는커녕 몇 %대에 머무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때 20%를 넘기면 데이트라던 드라마가 이제는 그 절반도 안 되는 숫자에 만족해야 합니다. 어떤 프로그램은 시청률이 0. 몇 %대까지 내려갑니다. 체감으로는 방송을 했는데 안 한 것 같은 숫자가 나오는 거죠. 더 심각한 건 주요 시청층인 50대 이상 시청자들도 이제 유튜브와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로 이동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지상파만 보던 세대가 떠나고 있는 겁니다. 예전에 마지막 충성층으로 불리던 중장년층도 이제는 유튜브와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로 시청 시간이 빠르게 이동하고 있습니다. 방송국이 믿고 있던 마지막 버팀목이 흔들리고 있는 겁니다. 저도 제 주변 친구들에게 물어봤습니다. 60 넘은 친구들 중에 요즘도 저녁마다 지상파 텔레비전 챙겨보는 사람이 몇이나 되냐고요? 10명 중에 2도 안 됐습니다. 나머지는 유튜브로 뉴스 보고, 유튜브로 드라마 보고, 유튜브로 음악 듣는다고 했습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지난달 상담실에 박 차장이라는 분이 찾아오셨습니다. 52세, 국내 중견 광고 대행사에서 25년째 방송 광고를 담당해온 베테랑이었는데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박 사장이 담당하는 클라이언트 10곳 중 7곳이 올해 방송 광고 예산을 삭감했다고 했습니다. 어떤 회사는 방송 광고 예산을 아예 0으로 만들고 유튜브로 전부 옮겼다고 했고요. 박 차장이 말했습니다. 20년 전에는 방송 광고 예산이 전체 마케팅 비용의 70%였는데 지금은 20%도 안 된다고요. 박 차장 팀에서 방송 광고를 담당하던 직원이 올해 3명 줄었습니다. 시청률이 떨어지니 광고주가 떠나고 광고주가 떠나니 방송국 수입이 줄어들고 광고 대행사도 함께 무너지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 확인하십시오. 최근 1년간 텔레비전 앞에 앉아 지상파 방송을 본 시간이 얼마나 됩니까? 만약 유튜브나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에 더 많은 시간을 쓰고 계신다면 여러분도 이 변화의 한 부분입니다. 시청률이 떨어지는 건 어쩔 수 없는 환경 변화였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방송국 스스로 그 변화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아니,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잘못된 선택을 반복하면서 스스로 무덤을 팠습니다. 제가 현장에서 지켜보면서 가장 안타까웠던 부분이 바로 이겁니다. 위기가 보일 때 빠르게 움직인 기업은 살아남고 느리게 반응한 기업은 쓰러집니다. IMF 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첫 번째 자충수는 플랫폼 대응 실패입니다. 2010년대 초 유튜브가 국내에서 빠르게 성장할 때 방송사들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아십니까? 제가 당시 관련 업무를 하던 곳에서 직접 들은 이야기입니다. 회의실에서 유튜브는 10대들이나 보는 플랫폼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우리 시청자들은 텔레비전을 본다고 했습니다. 그 판단이 결정적인 실수였습니다. 같은 시기 미국 방송사들은 스트리밍 플랫폼에 콘텐츠를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방송사들이 뒤늦게 유튜브 채널을 만들었을 때는 이미 개인 유튜버들이 수백만 구독자를 확보한 뒤였습니다. 쟤는 이미 떠난 뒤였습니다. 제가 당시 지켜보던 업계에서 이런 말이 돌았습니다. 콘텐츠가 없으면 플랫폼도 없다고. 방송국이 유튜브를 부수적인 채널로 여기는 동안 유튜브는 방송보다 더 많은 시청자를 끌어모으는 주 플랫폼이 됐습니다. 조사에 따라 다르지만 유튜브를 쓰는 국내 이용자 수는 4,600만 명대로 잡히기도 합니다. 대한민국 전체 인구가 5,200만 명이라는 걸 생각하면 거의 모든 국민이 유튜브를 쓰고 있다는 뜻입니다. 반면 지상파 방송 한 편을 보는 사람은 이제 수십만 명에 불과합니다. 플랫폼 전쟁은 이미 끝났습니다. 방송국은 그 전쟁에서 졌습니다. 두 번째 자충수는 콘텐츠 혁신 포기입니다. 시청률이 떨어지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방송사들이 선택한 방법은 제작비 절감이었습니다. 재방송을 늘리고 뉴스 시간을 늘리고 제작비가 적게 드는 예능 포맷을 반복했습니다. 시청률이 더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제작비를 더 줄였습니다. 악순환이 시작된 겁니다. 제가 근무하던 업계에서도 이런 패턴을 숱하게 봤습니다. 허리띠를 졸라매는 게 위기 대응이 아닙니다. 때로는 과감하게 투자해야 살아남습니다. 세 번째 자충수는 조직 경직성입니다. 저는 30년 넘게 여러 기업의 재무 구조를 봐왔습니다. 무너지는 기업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변화가 필요한 시점에 의사결정이 느리다는 점입니다.
방송사들은 노조, 연공서열, 폐쇄적 문화로 인해 빠른 의사결정이 불가능한 구조였습니다. 넷플릭스가 한국 시장에 진출한 건 2016년입니다. 방송사들이 제대로 된 스트리밍 서비스를 시작한 건 그로부터 한참 뒤였습니다. 이미 늦어도 너무 늦었습니다. 지난 봄 제 연구소에 최 대표라는 분이 오셨습니다. 63살, 방송국 협력업체를 22년째 운영하던 분이었습니다. 방송국 세트 제작과 소품 납품을 해온 업체였는데 2022년부터 주요 방송사 발주가 급격히 줄었다고 하셨습니다. 2023년에는 한 방송사에서 외주 제작비 구조를 바꿀 예정이라는 통보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22년 거래처가 하루아침에 계약을 끊은 겁니다. 최 대표는 직원 12명을 6명으로 줄였고 지금은 사무실 임대료도 버거운 상황이었습니다. 방송국의 위기는 방송국만의 위기가 아닙니다. 그 주변 생태계 전체가 흔들리는 겁니다. 여러분이 방송 미디어 업계와 직간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면 지금 당장 그 연결고리를 점검하십시오. 제가 30년 넘게 업계에 있으면서 확인한 진리가 있습니다. 돈이 어디로 흐르는지를 보면 그 산업의 미래가 보인다는 겁니다. 방송국 몰락의 결정적 증거는 시청률이 아닙니다. 광고비가 어디로 갔는지입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안 합니다. 2024년 기준으로 국내 온라인 광고비는 10조 1,011억 원입니다. 반면 방송 광고비는 3조 2,191억 원입니다. 이미 격차가 3배가 넘습니다. 이건 취향 변화가 아닙니다. 돈의 강이 방향을 완전히 바꾼 사건입니다. 이 숫자가 모든 걸 설명합니다. 광고주들이 왜 떠났는지 아십니까? 단순히 시청률이 낮아서가 아닙니다. 디지털 광고가 훨씬 정교하기 때문입니다. 방송 광고는 30대부터 70대까지 전부 한꺼번에 보게 됩니다. 원하든 원하지 않든. 그런데 디지털 광고는 다릅니다. 45세 이상 직장인 남성에게만 보여줄 수 있습니다. 서울 강남구에 사는 사람에게만 보여줄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지난 일주일 안에 특정 제품을 검색한 사람에게만 보여줄 수도 있습니다. 광고비가 똑같이 100만 원이라면 내 고객에게 정확히 도달하는 디지털 광고가 훨씬 효율적이죠. 광고주 입장에서는 당연한 선택입니다. 상담 고객 중에 김 부장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55세 중소식품회사 마케팅 팀장입니다. 5년 전까지만 해도 마케팅 예산의 50%를 방송 광고에 썼다고 했습니다. KBS, SBS 황금 시간대에 광고를 내보냈습니다. 그런데 2020년 이후 방송 광고 예산을 조금씩 줄이기 시작했고 2023년에는 방송 광고를 완전히 끊었습니다. 전부 유튜브와 인스타그램으로 옮겼습니다. 김 부장이 말했습니다. 같은 예산으로 방송보다 3배 많은 잠재 고객에게 닿는다고요. 게다가 몇 명이 봤는지, 얼마나 관심을 보였는지, 실제 구매로 이어졌는지까지 숫자로 바로 확인된다고 했습니다. 방송 광고는 그게 안 됩니다. 제가 근무하던 시절에는 방송 광고 효과를 측정하는 방법이 사실상 없었습니다. 시청률이 높으면 효과 있다고 믿는 거였습니다. 광고를 내보내고 나서 그게 실제로 매출로 이어졌는지 증명할 방법이 없었거든요. 광고주들도 그냥 믿고 냈습니다. 그런데 디지털 광고는 다릅니다. 광고 하나당 조회수, 클릭수, 구매 전환율이 실시간으로 나옵니다. 이 광고가 얼마를 벌어줬는지 계산이 됩니다. 광고주가 방송으로 돌아가라고 해도 못 돌아가는 겁니다. 이미 더 좋은 걸 경험했으니까요. 저는 이 변화를 보면서 1997년 이후 인터넷은행이 등장하던 시절을 떠올립니다. 당시 기존 시중은행들은 인터넷 뱅킹이 대세가 될 거라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영업점은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광고 시장도 똑같은 전환점을 지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방송국의 진짜 위기입니다. 광고주가 단순히 예산을 줄인 게 아니라 영원히 돌아오지 않을 구조로 이동한 겁니다. 시청률이 내일 갑자기 회복된다 해도 광고주들이 방송으로 돌아올 이유가 없습니다. 이미 디지털에서 더 나은 결과를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광고나 미디어 관련 사업이나 투자를 하고 계신다면 지금 확인하십시오. 내 수익의 원천이 방송 광고와 연결되어 있다면 지금 당장 그 비중을 줄여야 할 때입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래도 KBS는 수신료가 있잖아? 맞습니다. 공영방송이라는 특수한 지위 덕분에 수신료와 정부 지원이라는 두 개의 방어선이 있었습니다. 광고 수입이 줄어도 버틸 수 있는 구조였습니다. 그런데 그 방어선마저 무너지고 있습니다. KBS 수신료는 오랫동안 전기요금에 합산 청구됐습니다. 텔레비전을 안 봐도 KBS를 싫어해도 무조건 내야 했습니다. 이걸 모르시는 분들도 많았습니다. 수신료 문제를 좀 더 쉽게 설명드릴게요.
지금까지 KBS 수신료는 매달 2,500원이었습니다. 연간 3만 원입니다. 이게 전기요금에 자동으로 포함됐습니다. 전기요금 내면 자동으로 빠져나갔기 때문에 대부분의 가구가 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KBS 전체 수신료 수입은 연간 약 6천억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분리징수가 되면서 이 중 상당 부분이 사라졌습니다. 직접 납부를 선택한 가구 수가 급격히 줄었거든요. 실제로 전기요금 고지서에 수신료가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 자체를 모르는 분들이 상당수였거든요. 방송법 시행령 개정은 2023년에 이뤄졌고 실제 분리고지와 징수는 2024년 7월부터 본격 시행됐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KBS 수신료 수입은 예전에 6,800억에서 6,900억 원대를 유지했는데 분리징수 이후 6,500억 원대로 내려왔습니다. 광고 수입은 이미 줄고 있었는데 수신료 수입까지 줄어든 겁니다. 수신료 분리징수 문제는 단순한 납부 방식 변경이 아닙니다. 공영방송 존재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흔들리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제가 상담실에서 만나는 분들께 물어보면 KBS를 즐겨본다는 분이 거의 없습니다. 수신료를 냈던 이유가 보고 싶어서가 아니라 자동으로 빠져나가서였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스스로 선택해야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 결과가 납부율 급락으로 나타난 겁니다. 공영방송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무너지면 정부 지원도 명분을 잇습니다. 마지막 방어선이 무너지는 순간입니다. 이 상황을 이미 먼저 겪은 나라가 있습니다. 영국의 BBC입니다. 영국도 수신료 제도를 운영했는데 스트리밍 시대에 수신료 납부 거부 운동이 퍼지면서 재원이 급감했습니다. BBC는 대대적인 구조조정을 단행했고 수천 명의 직원을 감원했습니다. 그리고도 여전히 재원 문제로 씨름 중입니다. 광고 수입이 줄고 수신료가 줄고 정부 지원도 한계가 있습니다. 3중 위기입니다. 한국 지상파가 걸어가는 길이 바로 이겁니다. 지난해 저와 상담했던 정 씨라는 분이 계십니다. 61살, 퇴직 후 안정적인 수익을 원해서 미디어 관련 펀드에 투자했던 분이었습니다. 나라에서 운영하는 방송국이니 망하지 않겠지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2022년부터 2023년 사이에 평가액이 크게 떨어졌습니다. 정 씨는 뒤늦게서야 구조적인 문제를 이해하셨습니다. 안타깝게도 이미 손실이 난 뒤였습니다. 공영방송이라는 이름이 안전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구조가 흔들리면 공기업도 무너집니다. 1997년 IMF 때도 우량 기업이라 믿었던 곳들이 하루아침에 쓰러지는 걸 봤습니다. 지금 방송사 관련 자산을 보유하고 계신다면 반드시 점검하십시오. 믿었던 이름보다는 숫자를 보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4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이것들이 따로따로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로 연결된 죽음의 소용돌이입니다. 시청률이 떨어지면 광고 수입이 줄어듭니다. 광고 수입이 줄어들면 제작비를 줄여야 합니다. 제작비가 줄어들면 콘텐츠 수준이 떨어집니다. 콘텐츠 수준이 떨어지면 시청자가 더 떠납니다. 시청률이 더 떨어집니다. 이 사이클이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1997년 IMF 당시 저는 똑같은 패턴을 봤습니다. 매출이 줄면 직원을 자릅니다. 직원을 자르면 생산성이 떨어집니다. 생산성이 떨어지면 매출이 더 줄어듭니다. 방어하는 척하면서 사실은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지금 방송국이 그렇습니다. 이건 경영 실패가 아닙니다. 구조가 바뀐 겁니다. 구조가 바뀌면 아무리 열심히 해도 소용없습니다. 수렴하는 방향이 아니라 수렴하는 강 자체가 달라진 겁니다. 1997년 당시 저는 대형 기업들이 흑자처럼 보이면서도 속이 텅 빈 상태였다는 걸 현장에서 봤습니다. 지금 방송사들이 그 모습과 닮아 있습니다. 외형은 유지하고 있지만 내부의 수입 구조가 무너진 겁니다. 겉으로는 매일 방송이 나오니 괜찮아 보이죠? 하지만 숫자 안에는 이미 위기가 시작됐습니다. 강이 바뀌었을 때 가장 빨리 살아남는 방법은 새 강이 어디로 흐르는지를 먼저 파악하는 겁니다. 이 악순환에서 가장 무서운 건 속도입니다. 시청률 하락이 처음에는 느렸습니다. 1995년부터 2010년까지 15년 동안 천천히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2015년 이후부터는 속도가 달라졌습니다. 스마트폰이 생활 속에 완전히 자리 잡으면서 하락이 가팔라졌습니다. 이제는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흐름이 완전히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3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방송 미디어 광고 업계에 계신 분들은 지금 당장 디지털 역량을 쌓으셔야 한다는 겁니다. 1997년 IMF 때 살아남은 사람들이 뭘 했는지 아십니까? 남들이 버티고 있을 때 먼저 방향을 바꿨습니다. 제가 아는 58세 방송 PD 출신 분은 2020년에 유튜브 채널을 개설했습니다.
지금 구독자가 50만 명입니다. 방송국을 떠났지만 방송국보다 더 많은 사람에게 콘텐츠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전 직장에서의 경험이 오히려 새 플랫폼에서 강점이 됐거든요. 유튜브 콘텐츠 기획을 배우고 숏폼 제작을 익히고 디지털 광고 플랫폼을 공부하십시오. 지금 시작해도 늦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방송사 관련 자산을 보유하고 계신다면 지금 당장 점검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주식이든 채권이든 관련 펀드든 구조적으로 수익이 줄어드는 산업에 묶여있는 자산은 빠르게 재배치하셔야 합니다. 이건 도망치는 게 아닙니다. 현명한 판단입니다. 제가 IMF 이후 상담했던 한 분은 노후 자금 전부를 한 업종에 집중했다가 큰 손실을 봤습니다. 분산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그때 깨달은 겁니다. 방송 관련 자산이 있다면 그게 전체 포트폴리오에서 얼마나 차지하는지 먼저 확인해 보십시오. 침몰하는 배에서 먼저 내리는 것도 용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나중에 오르겠지 하고 기다리다가 결국 발목이 잡힙니다. 구조적 하락세에 있는 산업에서는 기다림이 해결책이 아닙니다. 세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미디어 소비 구조의 변화를 이해하시면 오히려 기회가 보인다는 겁니다. 방송이 무너지는 만큼 디지털 미디어는 성장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숏폼 플랫폼,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관련 산업은 반대로 커지고 있습니다. 변화를 위기로 볼 것인지 기회로 볼 것인지는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저는 IMF 때 위기에서 기회를 찾은 분들을 여러 봤습니다. 그분들의 공통점은 남들이 주저할 때 먼저 움직였다는 겁니다. 실제로 제가 상담했던 분 중에 방송업계 출신으로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며 월 수익을 창출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방송 현장에서 익힌 촬영 감각, 편집 능력, 스토리텔링 실력이 유튜브에서 오히려 강점이 됐거든요. 전화를 받아들이는 순간 경험이 짐이 아니라 무기가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방송국 몰락의 진짜 이유는 경영진이 무능해서가 아닙니다. 세상이 바뀌었는데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한 겁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1997년 IMF 당시 살아남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단지 변화를 먼저 인식하고 준비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줄 서 있던 금융회사들이 하루아침에 문을 닫을 때 이미 현금을 확보하고 부채를 줄인 사람들은 오히려 그 위기에서 기회를 잡았습니다. 반대로 설마 이 큰 회사가 망하겠어? 하고 기다렸던 사람들은 결국 모든 걸 잃었습니다. 지금 방송국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이건 방송국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모든 산업이 디지털로 재편되는 흐름 속에서 내가 발딛고 있는 산업이 과연 이 변화에서 안전한지 점검해야 할 때입니다. 내 자산이, 내 직업이, 내 사업이 이 구조적 변화의 영향 아래에 있지는 않은지 확인하십시오. 제가 겪어온 수십 년의 경험이 말해주는 건 하나입니다. 변화는 기다려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변화가 여러분과 무관하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방송을 보지 않아도, 광고업계에 있지 않아도 이 미디어 생태계의 변화는 우리 모두의 경제 생활에 영향을 줍니다. 광고 산업이 흔들리면 소비재 기업들의 마케팅 전략이 바뀌고, 마케팅 전략이 바뀌면 관련 일자리가 바뀌고, 일자리가 바뀌면 소득 구조가 바뀝니다. 세상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제가 35년 일하면서 배운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위기는 예고하고 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지만 징후는 항상 먼저 옵니다. 시청률 붕괴, 광고비 이탈, 수신료 감소. 이 세 가지 징후가 이미 나타났습니다. 지금이 바로 그 징후를 보고 움직여야 할 때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들으신 여러분은 이제 선택해야 합니다. 준비할 것인가? 아니면 설마 하며 기다릴 것인가? 여러분이 오늘 이 영상을 보신 것도 우연이 아닙니다. 무언가를 느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느낌을 행동으로 바꾸십시오. 내일 아침부터 작은 행동 하나만 바꿔보십시오. 내가 보유한 자산 목록을 꺼내보십시오. 방송, 미디어, 광고와 연결된 항목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그리고 그 산업이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그 작은 점검 하나가 여러분의 노후를 지킬 수 있습니다. 방송국이 무너지는 속도를 보면 앞으로 5년 안에 지금과는 전혀 다른 미디어 지형이 펼쳐질 겁니다. 그 변화 속에서 내 자산이, 내 직업이, 내 사업이 어디에 있는지를 지금 알아야 합니다.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알게 되면 너무 늦습니다. 저는 그걸 IMF 때 직접 보고 배웠습니다. 지식은 공짜가 아닙니다. 하지만 오늘 이 정보 하나로 여러분의 소중한 노후 자산이 지켜진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가치가 있습니다.